차가다의 칸국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 등장했던 아미르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패권자 아미르 티무르입니다. 아미르 티무르라는 사람은 징기스칸과 비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산적 출신에서 대제국을 일으킵니다. 징기스칸만은 못해도 필적할 만큼의 대제국을 일으켰었고요. 몽골계였고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전투력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요. 징기스칸에 필적할 만한 군사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후계자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징기스칸만큼 영속적인 제국으로 유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무력이 강했기 때문에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습니다마는 말에 대해서는 천하를 다스리지 못했고 본인이 살아있을 때도 제국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무력은 인정해 줄 만한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 아미르 티무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테무르 또는 티무르, 영어로는 테멀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멀레인이라는 게 절름발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본명은 티무르 이븐 타라가이 바를라스라고 하는데요. 이분 오른쪽에 있는 게 조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를라스 가문의 타라가이 아버지의 아들 티무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어릴 적 사고가 있어서 오른쪽 다리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절름발이 티무르라고 불렸습니다. 이 절름발이 티무르에서 영어로 테멀레인이라는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몽골족의 수장은 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칸이 되려면 칭기스칸의 후손인 황금시족의 일원이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만 칸의 칭호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무르는 칭기스칸의 후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아미르라고 불렀죠. 아미르는 대장, 사령관, 부족장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손이 아니다 보니까 허수아비 칸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또 때로는 구레겐 왕조라고 부르는데 징기스칸의 사위다. 징기스칸 후손의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위 왕조다. 이렇게도 불렸어요. 차가다이 울루스의 군주 카잔 칸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또 정통성을 확보를 했는 거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몽골인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언어는 투르크어를 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몽골인이었고 몽골인의 정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르크인이냐 아니면 페르시아 계통이냐 몽골인이냐 이런 어떤 주장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사상은 몽골인이다. 몽골인의 후예다라는 것을 늘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아미르 티무르의 제국은 이렇게 전성기에는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의 앙카라까지, 북쪽에는 카프카즈를 넘어서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란 지역, 그리고 인도 북서부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넓은 지역까지 차지했었던 것인데요. 36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원정을 치러가지고 대제국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시작은 서차가다이 칸국 건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차가다이 칸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차가다이 칸국과 동차가다이 칸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티무르는 서차가다이 칸국에서 작은 부족을 이끄는 대장이었던 거죠. 여기서 워낙 강력한 무력을 지녔기 때문에 점차 세력을 얻어가지고 서차가다의 칸국의 수장이 됩니다. 물론 칸은 되지 못해요. 허수아비 칸을 세우고 아미르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다가 동차가다의 칸국을 멸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점차 확보하게 되는데 티무르는 평생을 정벌전쟁하느라고 보냈습니다. 맨 먼저 여기 사마르칸트에서 우르겐치 원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 카프카즈까지 원정을 다녀왔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해서 두 번이나 킵차크 칸국에 가서 원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 북서부에도 원정을 갔던 적이 있고 또 소아시아 반도까지 원정을 했었습니다. 워낙 이 무력이 강했기 때문에 원정을 떠나면 거의 패한 일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킵차크 칸국을 정벌한 적이 있는데 그때 킵차크의 토크타미스라고 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 후예였어요. 근데 킵차크 칸국에서 아주 작은 지역만 영위하고 있었지 칸국 전체를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때 토크타미스가 테무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군사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 가지고 킵차크 전체의 정권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죠. 그러다가 이 토크타미스가 티무르의 영역이었던 타브리즈를 공략을 합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남쪽 이란 서부에 있는 타브리즈 침공을 해가지고 티무르의 세력권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무르가 아주 화가 났죠. 서로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아예 손봐줘야 돼 있다. 그래서 토크타미스를 원정을 하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떠납니다. 1391년과 1395년에 두 번을 가게 되는데 1391년에는 콘두르차강의 해전에서 토크타미스 군대를 이제 제압을 하게 되고 4년 후에 킵차크 칸국의 수도인 사라에를 무너뜨리고 토크타미스를 제압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제압을 하면 그 지역을 내 영토로 하노라라고 해서 일부 부하를 남겨놓고 통치를 하려고 할 텐데 티무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벌만 하고 약탈을 하고 돌아오는 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원정을 떠납니다. 티무르가 북인도 갔던 진경로는 사마르칸트에서 카불로 가요. 여기 카이보 고개라고 사마르칸트에서 카불로 가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카불을 거쳐서 인도 북서부 오늘날 펀잡 지방까지 이렇게 이제 다녀오게 되죠. 그래서 델리까지 갔다 옵니다. 여기가 델리죠. 그래서 델리 전투를 묘사한 16세기 무굴 제국 사파 이렇게 티무르가 이 델리 제국까지 왔다. 이런 사파가 남아있을 정도로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아미르 티무르의 원정 중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단한 일이 바로 소아시아 원정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를 찾아갔던 건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겠죠. 오스만 제국 바이지드 1세가 발칸반도와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유럽을 떨게 만든 그런 대단한 술탄이었거든요. 그 대단한 술탄을 제압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진격을 하는데 시리아 원정에서 재물 및 군사력을 확충한 다음에 아나톨리아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 부근에서 싸움이 벌어지겠는데 당대 최강의 두 나라 군대였던 거죠. 아미르 티무르의 군대는 뭐 당대 최강으로 유명했었고 이 바이지드 1세의 군대도 당시에 오스만 제국 막 뻗어나가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었죠. 결국은 앙카라 부근에서 오스만의 바이지드 1세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바이지드 1세가 패하게 되고요. 사로잡힙니다. 그럼 바이지드 1세는 왜 졌을까?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아미르 티무르가 더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었던 거죠. 오스만 제국은 당시에 다양한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뭐 투르키예 군도 있었고 발칸반도 출신의 백인들도 있었고 여러 지역의 군주들이 연합한 군대였고 아미르 티무르의 군대는 정예 기병으로만 구성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바이지드 1세거든요. 서 있는 사람이 티무르인데 실제로는 바이지드 1세가 훨씬 젊고 티무르가 훨씬 더 늙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결국은 강력한 티무르의 군대가 오스만 군대를 제압했던 그런 사건이 되었고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톨리아 반도가 텅 비어버린 사태를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그 바이지드 1세의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바이지드 1세가 이 앙카르 전투에 패하고 사로잡히는 바람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멸망을 50년이나 뒤로 미룰 수 있었다. 그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좀 독특하게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아나톨리아 반도를 티무르의 땅으로 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략을 했지만 통치하지 않았고요. 약탈 성과에만 만족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낙 약탈하는 재미로 전쟁을 하나? 뭐 이런 정도로 갈 정도로 전쟁을 가면 약탈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약탈하러 가니까 다시 일어서죠. 그래서 티무르는 같은 지역을 세 번, 네 번 전쟁하러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징기스칸은 한 번 가면 그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고 돌아오거든요.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파괴를 해서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고 오는데 티무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성과에만 만족했던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대 제국을 구성하려 하기보다는 약탈 전쟁에 주력한 경향이 있었다.
여기 보면 그 티무르의 제국이라고 흔히 보이는 건 이렇게 요 지역 정도만 이제 티무르의 제국이라 흔히 불러지고, 특히 킵차크 한국을 공략했지만 통치하지 않고 약탈 상과에만 만족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티무르의 마지막은 명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다가 사망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티무르가 왜 명나라를 공략하러 갔을까?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사마르칸트에서 명나라의 당시의 수도였던 북경이나 남경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거든요. 왜 그러면 티무르는 명나라를 공략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티무르는 몽골인이었고 칭기스칸의 후예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로 보면 이 몽골 제국이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서 중원을 빼앗기고 북쪽으로 도망간 북원이라고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나라가 몽골족을 몰아낸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명을 몰아내고 원제국, 그러니까 몽골 울루스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명나라는 성조 영락제하고 회의정 건문 사이에 대규모 정란의 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티무르는 이때 명나라에 대한 복수심과 또 한편으로는 이슬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원정을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무르는 두 가지 관점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징기스칸의 후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원정을 다녔고, 또 하나는 이슬람의 지하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원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티무르가 싸웠던 사람들이 이슬람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특히 오스만 제국은 원래 이슬람이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칭기스칸의 후예로서 이제 싸운 거고, 킵차크 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드 개념으로 본인도 가고 부하들도 지하드의 측면에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티무르는 명나라를 공략하러 하다가 63세나 돼서 나이도 많았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사를 하게 되고요.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이 티무르의 제국은 100년 정도 세력을 유지를 하는데, 아들 샤후르 미르자에 의해서 전성기를 이룹니다. 아버지가 대제국 일궈놓은 것을 이제 아들 손자 때 정도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요. 손자 울루그 베그는 과학 중흥을 이끕니다. 그래서 울루그 베그 천문대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다 파괴돼 가지고 지금은 바닥 흔적만 이제 남아 있는데요. 후에는 우즈벡 쪽이 남아해 가지고 티무르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티무르의 내손 증손자의 손자였던 바부르가 카불에서 인도로 진격해 가지고 무굴 제국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무굴 제국은 바로 티무르의 후계자, 그리고 몽골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티무르는 얼마나 군사적 재능이 있었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36년 동안의 원정에서 거의 패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리고 100% 기병을 활용한 기동전법, 그리고 현재 무기 및 전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어떤 적을 만났을 때 뛰어난 전술을 수행을 한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 것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또 공포에 기반한 제압정책. 이거는 징기스칸이 잘하던 거죠. 공포를 일부러 유발하죠. 어떤 지역을 공략을 했을 때 그 지역을 아예 초토화를 시키죠. 그러면 그 초토화 시켰다고 하는 공포가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쉽게 성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전략 전술을 썼던 게 바로 티무르죠.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썼던 전략 전술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자기 군대에 이식을 시켰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단한 군사적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물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바예지드 1세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것. 당대 최강의 두 부대가 싸움을 해가지고 아미르 티무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오스만의 바예지드보다 한 술 더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인식을 하고 그런 전략 전술들을 자기 부대에 이식을 할 만큼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무르는 이런 화약 비행기, 당시에 화약 비행기가 있었죠. 원나라 시대에 화약 비행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화약 비행기를 잘 썼고, 또 인도에 가서는 또 코끼리 부대를 또 흡수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했고, 상대방의 전술적 요소를 모조리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다. 결국은 당대 최강 오스만 바이지를 물리치는 것이 그의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티무르와 징기스칸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국의 크기는 징기스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 티무르가 36년 동안 읽었던 걸로 보면 징기스칸에 비교할 만하다는 거죠. 아미르 티무르와 징기스칸을 비교해 보면 원정 목적에서는 아미르 티무르는 철저하게 약탈만 했습니다. 36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서 약탈하고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탈을 당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해서 계속 서너 번에 갈 만큼 약탈을 해야 되는데, 징기스칸은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특징. 물론 징기스칸도 초기에는 이런 약탈에 주려고 했었는데 점차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변해갔던 거고요. 아미르 티무르는 도시 출신이고요. 징기스칸은 유목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티무르는 도시를 약탈한 다음에 보존을 했고, 징기스칸은 파괴라는, 도시라는 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군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티무르는 끝까지 자기가 최고 사령관 역할을 계속 했었던 거고요. 징기스칸은 피로시에는 자기 아들들이나 수에베테유 같은 뛰어난 장수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도시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달랐다. 예를 들면 사마르칸트를 징기스칸이 와서 파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티무르는 이 사마르칸트를 다시 세웁니다.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도시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티무르는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물론 징기스칸과 그 아들들도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티무르는 더 잔인하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았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월급이었고 약탈물로 대신했다. 그러다 보니까 약탈물을 쉽게 얻기 위해서 징기스칸처럼 군대의 잔악함을 과장해서 퍼뜨린 거죠. 어떤 지역을 가서 압도적 승리해서 그 지역을 흡수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재물을 습득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항복해서 빨리빨리 가서 약탈물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잔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고, 때로 뭐 해골탑 같은 것도 쌓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티무르의 도시 사마르칸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동방의 로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마르칸트의 도시를 파괴를 했거든요. 그래서 티무르는 이 도시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던 거죠. 여러 정복지를 다니면서 약탈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도 많이 잡아왔어요. 특히 예술가, 공예가, 건축가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 도시에 정착을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사마르칸트란 도시를 건설하게 했죠. 전성기에는 20만 명까지 가는 대도시가 됐고, 레기스탄이나 비비하는 모스크 같은 여러 건축물들이 남게 됩니다. 주로 페르시아에서 건축가들 데려왔기 때문에 페르시아 양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비비하눔 모스크가 있죠. 비비하눔은 애첩이자 몽골인 출신 아내였던 사라의 물크 하눔에서 유래가 되는데, 1399년 인도 원정을 마친 후에 이를 기념하는 목적으로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수많은 장인과 노동자, 심지어 90 내지 95마리의 코끼리들까지 노동에 동원해서 거대하게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스토리가 전해지더라고요. 비비 하눔이라고 하는 여인이 티무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티무르가 원정을 가면서 이 공사를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진행 책임자를 비비 하눔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하고 있는 대표 건축가가 비비 하눔을 사랑을 해가지고 계속 비비 하눔한테 키스를 한번 하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비안음은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다가 하도 이 건축가가 요구를 하길래 뽀뽀를 한번 하도록, 그러니까 볼에 뽀뽀를 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나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티무르가 돌아와 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 아내였던 비비 하눔을 이 모스크 꼭대기로 올려보내가지고 떨어져 죽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구르 에미르라는 게 있습니다. 티무르가 묻힌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모스크가 있죠. 여기 미나레트가 있고 그 모스크 지하에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묘에 있는 여기는 시신 없고 따로 지하에 모셔져 있더라고요. 이 무덤에도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티무르의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누구든지 감히 내 무덤을 건드리면 전쟁의 악마가 그 나라를 닥칠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소련 시절에 연구자들이 티무르의 무덤을 연구를 하려고 관뚜껑을 열었답니다. 그 관뚜껑을 연 날이 1941년 6월 22일이었는데 그때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연구를 하다가 후에 이 연구자들이 관뚜껑을 닫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닫은 날 러시아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물리쳤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설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관뚜껑을 연 날과 관뚜껑을 닫은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울루그베그 천문대라는 게 있는데요. 울루그베그는 티무르의 손자였어요. 4대 아미르였는데 수학, 천문학, 역사학에 능통했던 스스로 과학자로 포지셔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학자나 예술가들을 우대해가지고 연구활동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울구베우 후원하에 만들었던 천문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초만 남아있는 그런 건데요. 근데 울루그베그는 군사적 재능이 없어가지고 재위 2년 만에 아들한테 살해됐던 그런 슬픈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